저는 그냥 와서 아무 법문이나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대화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제를 주셨어요. 사실 제가 자녀를 낳아 본 적이 없다 보니 부모하고 애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걸 사실은 여러분이 더 도사예요.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현장에 경험하는 분들을 제가 따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도 한 30여 년간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고 고뇌를 듣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의 말이 통하지 않는 거는 온 세상이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일 수 있으나 제가 또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나누어야 되는 그 힘든 대화, 그 힘든 대화를 멋지게 성공시키는 일, 이거는 사실 도를 이루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뿐이 아니라 우리 승가안의 스님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또 그 대중과 함께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수행의 급수가 높아져야 하는지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수경의 첫 구절이 정구업진언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다 이 업을 입으로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입정화부터 먼저 해서 불보살님 모시는 일에 들어가 봐라 이거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이 자식과의 대화일 때는 지옥불을 건너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걸 경험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녀와 뜻이 잘 맞는 부모라면 뭐 아무 걱정이 없고 하늘이 내려준 천운이겠지만 대부분은 걷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거나 또 아예 갈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가족 사이가 머무는 그 집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입 다물고 살고 눈 피하고 살고 뭐 그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세상인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몸받아 태어나 이렇게 살라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대화를 회피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말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회피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삶이 과연 자녀와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통하지 않으면 삶의 질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정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대화가 통하면은 돈이 좀 없어도 먹을 게 부족해도 풍족하게 잘 먹고 살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은행에 쌓아놓고 살고 주식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조 단위로 갖고 있다 해도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 그냥 뭐 숨통이 막히잖아요. 그런 거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 있어도 가난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그 소개받아서 읽은 책인데 Crucial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며칠 전에 읽다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rucial Conversation,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결정적 순간이 온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 결정적 순간을 그대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가. 이제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중요한 건 그거 이제 지금부터 한번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런 거 이제 다 걷어내고 장막을 걷어내고 실제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대화가 안 통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감정이 격해질 적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기를 포기할 때가 많죠. 그냥 사람의 모양만 갖추었잖아. 우씨 이러고 올라오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상대가 아닌 목적을 보라.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욱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면 저거 뭐 저런 게 있지? 라고 욱 올라와. 자, 그런데 목적을 보라는 거야. 그 목적이 뭐냐? 이 대화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하고 내 애하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내 거를 주입시키려고 하나? 명령하려고 하나? 따르라고 하나? 이 뭔지를 목적을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실제 얻고 싶은 게 뭐였는지, 그 다음에 지금의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이 목적 달성하는데, 즉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는 이후에 얹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많으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 위에 얹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 그냥 살아온 습관대로 내질른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표현하라는 거지. 이 말은 뭐냐? 표현하고자 할 적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이 아이하고 좀 대화가 통해서 내 뜻을 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자기 방식으로 그냥 애한테 말하죠. 아이한테 부모들은 명령조가 많잖아요. 말 들어. 그러니까 대화하고 싶을 때 너 오늘 시간 있어? 이렇게 바로 물을 수 있잖아요. 너 오늘 시간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시간 없어. 있냐고 물으면 없다 그래요. 응. 내가 너하고 좀 하고 긴히 의논하고 좀 싶은 게 있어. 엄마가 도움받고 싶은 게 있어. 아빠가 도움받고 싶은 게 있어. 이게 내 의도를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대화하려는 건 내가 너한테 좀 도움받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잠시 시간 좀 내주면 좋겠어? 라고 해야지. 너 오늘 시간 있어? 없어. 이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말이.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또 끼고 살고. 자, 그런데 보자고요. 지금부터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주변 정리할 말할 거 다 빼고 바로 그냥 쭉 들어가 볼게요. 본론으로. 예, 본론들 대화를 나눌 적에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이 되고 우리 승가의 많은 스님들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스님들은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형식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피와 살을 나누었잖아요. DNA라도 공유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재밌는 건 DNA를 나눈 사람들이 말이 더 어려워. 안 나눈 사람은 차라리 치고받고 다시 돌아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원수 되는 게 뭐예요? 피살 나눈 사람이야. 그 많이 느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딱 상대와 내 자식하고 말을 해. 어릴 때부터든 클 때까지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집중하라. 이 말이 뭘까? 해석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머리에서 미리 추측하고 짐작해서 전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자식에 대해서 이 안에서 미리 소설을 씁니다. 자기 소설을 쓴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아이한테 거부감이 오죠. 자기 자식은 그 마음이 아닌데 부모는 미리 소설을 써.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이 뭐냐?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집중하세요. 이거 쉽죠, 이 말. 이 말 까먹진 않겠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지가 지어낸 말로 보지 말고 자기가 쓴 소설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남편이 아내가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라고 해석을 하고 그걸 미리 전제하고 추측하고 짐작해서 말을 하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감정만 건드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즉 내 해석과 전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머릿속의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80억 인구가 갖고 있는 기억이 다 달라요. 자식 아니라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미리 써놓은 소설을 이 속에서 삭히지 말고 끄집어내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을 때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전제로 말한다는 건 내가 틀릴 가능성도 있어 라는 말이에요. 내 말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걸 인정을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그리고 물어보고 충분히 내가 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해결을 위해 상대하고 의견을 나눠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공유하라. 이거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이죠.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소설을 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미리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너 요즘 굉장히 예민해 보여. 너 왜 이렇게 요새 예민해? 너 뭐 불만 있어? 엄마가 뭐 밥 안 해줬어?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네가 뭐 돈을 제대로 벌어와? 뭐 엄마한테 뭘 도와준 게 있어? 이거 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려고 덤비는 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가 잘못 봤을 수 있는데 너 좀 예민해 보여. 혹시 어디 아프거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걱정이 되네. 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엄마한테 좀 아빠한테 들려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자식이 있으면 그 집은 성공한 집안이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관심 끊어. 알라고 하지 마. 내가 뭘 하던 엄마만 관심 안 가지면 내가 숨통 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의 관심이 나는 피곤하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 욱 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대부분 욱 하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뭐냐? 감정 다루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에서도 그래. 자, 우리가 보세요. 반야신경 좀 전에 읽으셨어요. 독송하셨어요. 매일 해요. 색수상 행식, 그죠? 네.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 색수, 수라고 하는 게 느낌이잖아요. 느낌.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루는 것, 모양을 보고 대상을 보면서 느낌이 올라와. 좋다 싫다. 느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을 다루는 법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붓다예요. 부처님은 느낌 다루는 법에 대해서 총력전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뭐 쌍유따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니까야뿐이 아니라 대승불교 경전으로 넘어오면서까지도 거의 감정 어떻게 다룰래? 라는 거거든요. 그 감정 다루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이거 그냥 두면 새도 맞다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조계사에 이게 굉장히 조계사만이 가질 수 있는, 새도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전제하라.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나눌 때 두 가지를 써요. 뭐냐? 공격하든지 도망가든지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은 뭐냐면 막바로 바로 싸우려고 덤비는 거죠. 너 지난번에 돈 얼마 썼던데 도대체 어디다 썼어? 바로 공격형이죠. 예, 바로 공격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트를 할 거냐, 싸울 거냐, 플라이트 할 거냐, 도망갈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데 이거는 인류가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어제 오늘 해온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덤벼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였어. 여기서 도망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침묵하는 거야. 무건이 아니야. 무건 수행은 수행에 들어가잖아요. 무건이 아니고 입 다무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론적으로 내 자식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 그럴 때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입 다물기.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이만큼 화가 났어.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얻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득이 있었던 분. 하나도 없었죠. 예, 입 다물고 있다 보면 자식이 더 어긋나고 더 좋아해요. 부모가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자식이 더 좋아해.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상대의 행동을 보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지만 말고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추측만 하지 말고 감정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판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쓴 소설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첫 번째,
일단은 자기가 했는 추측이 90%가 맞다 할지라도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래서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거든. 잘못된 스토리는 잘못된 태도를 조장해요. 감정은 태도가 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로 드러나요. 뭐 관상 보러 다닐 거 없고 점치러 다니실 거 없어요. 그 사람의 감정은 곧 태도라서 태도가 곧 자기 감정을 나타내요. 예, 그래서 보면 눈 막 흘기면서 희떡버떡하고 다닌다? 그럼 이거 무슨 감정이게? 나 못마땅하다는 거잖아. 너하고 보기 싫다는 거잖아. 그렇죠? 태도는 곧 그 사람의 감정을 말하고 자기의 수준을 바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불자가 우리가 자기 감정으로 해서 자기 태도가 잘못된 걸 보여주는 게 좋은가요? 어때요? 고개는 흔드는데 자꾸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첫째 멈추어라. 잘못된 스토리, 잘못된 짐작과 추측은 잘못된 태도를 조장하게 된다. 소설 쓴다. 그러다 보면 이럴 때 싸우게 되거나 도망간다. 입 다물고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한 지붕 안에서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추측과 감정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소설을 써나가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있어. 본능적으로. 코스프레 한단 말 들어보셨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남을 탓하는 거지. 나를 이용만 하고 저놈의 자식은 엄마를 이용만 해. 나를 부모 취급도 하지 않아. 날 아주 우습게 봐.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날 함부로 대. 그러는 걸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적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를 무시한다예요. 예, 부모 알길 우습게 한다. 나한테 도움받으면서 내가 이 집의 신몬지 알아. 뭐 이런 식의 감정이 억눌러지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소설을 쓰기 시작하다 보면 상대를 악마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놈, 못돼 빠진 놈, 누구 피를 닮았어? 나를 닮았다면 절대 저럴 리가 없어. 그럼 누구 닮았게? 시댁 닮았지. 우리 집안 닮았으면 저럴 리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뻥튀기가 아까 감정은 이렇게 택도 없는 걸 끌고 와요.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살아요. 네, 그렇잖아요? 365일 저놈은 나를 괴롭힐 생각만 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에 누가 시달린다? 내가 시달려. 스토리를 제멋대로 쓰는 지어내는 습관을 멈추자는 거예요. 이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불자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화를 할 적에 사실 있는 그대로 내 눈에 본대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스토리를 두 번째 들려주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요즘엔 네가 좀 과민해 보여. 좀 예민해 보여. 예, 엄마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말 붙이기가 조금 어렵다. 혹시 너 걱정 있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안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세 번째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감정이 자신의 태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이 타이틀만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이 자신의 태도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줄인데도 이렇게 외우기가 어려워. 이러니까 집에 가면 어떻게 돼?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감정이 자신의 태도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네, 좋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건 억겁 세월 동안에 정말 귀하디 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든 언제 닥쳐올 수 있어요. 병원을 갔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토록 통하지 않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걸 후회하게 되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었는데 36살 먹은 그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아주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폐암 말기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36살인데 폐암 말기가 나왔어. 투병을 하면서 그냥 그 과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걸 책으로 쓴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의사로서 환자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봐. 그리고 자기가 지금 환자가 됐잖아. 내가 환자가 돼서 다시 그걸 되새겨보면서 죽음을 앞둔 것에 대해 성찰을 해. 그 치열함을 글로 풀어 쓴 거예요. 그 이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술실로 다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수술량을 소화해냅니다. 의사로서. 엄살 부리거나 투정하지 않아요. 세상 다 끝난 것 같이 행동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마지막 의사로서의 행위를 다 해요. 그리고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합니다. 애를 가져요. 아내가 임신한 후에 암이 급속도로 악화가 돼. 그래갖고 의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 딸이 태어났어. 8개월이 됐지. 그리고 8개월이 되면서 급속도로 암이 퍼지니까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 상태에서 자기 딸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가족 품에서 숨을 거두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가족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안 생기란 법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폴이 자신의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대화 되네 안 되네를 따지기 이전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말해야 되는 순간이 너에게 온다면 바라건대 죽어가는 이 아빠의 나날을 네가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다는 사실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건 아빠가 평생 동안 36년을 살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었고, 네가 태어난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이제 눈 감을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앞으로 할 일이 명백해진다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한테 살 날이 3개월 남았다고 진단이 온다면 그 3개월을 나는 가족과 열정적으로 보낼 것이다. 1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책을 쓸 것이다. 만약 10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의사로 복귀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사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명을 다한다. 우리는 한 번씩, 한 번에 하루밖에 살 수가 없는 것, 하루씩 살 수 있을 뿐이라는 이것이, 그 진리가 막상 자기가 아파 보니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하루를 가지고 난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화두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갖고 난 대체 뭘 할 건가? 가족하고 말 안 통한다고 입 다물고 지내면서 눈을 기면서 살고 소리 지르면서 살고 감정에 내가 매립돼 가지고 감정의 포로가 돼서만 살 것이냐 라는 거죠. 살아갈 날이 짧게 남아있을수록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긴박한 순간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린 이걸 잊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가족일수록 대화의 진심이 통하기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당연히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오해 없이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을 당연히 넌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하면 넌 아까지 알아들어야 돼.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식의 브레인과 여러분의 브레인은 같지 않아요. 그대의 기억과 상대방의 기억은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당연히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추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 입을 다문다거나 빈정거리면서 그래 넌 항상 바쁘시지 뭐. 엄마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시간 없는데. 그렇지 뭐 네가 나한테 시간 내줄 수 있겠니? 언제나 바쁘시죠. 대통령보다 더 바쁘신 분이잖아. 이러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빈정대는 비꼬으면서 퉁명스럽게 투덜거리는 투로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살면서 80을 먹고 90을 먹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려고 시작했는 말이 아닌데 그런 상황으로 치달러 가지. 이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에렌델이라고 하는 별이 있대. 129억 방면 떨어져 있대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화가 안 통한다 하는 말은 지구에서 가장
딱 먼 별과 별 사이와 같을 때가 있는 거야. 도무지 만나질 수가 없는 별과 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기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대화라는 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누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애하고 대화 나누는 법을 하셔야 돼. 먹고만 살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대화는 아기 때부터 나누어야 돼. 근데 아기 때부터 어떻게 나눌까?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아이한테 애들이 커가기 시작하면 그 나이에 맞추어서 엄마가 좋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책을 읽으셔야 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서점에 나가 좋은 양서를 사서 책 한 번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밥상에서 떡 차리면서 내가 무슨 책을 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러이러하던데 혹시 그 얘기 들으면서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유식해 보이잖아. 유식해 보여야 무식하게 상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읽어야 돼.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못 읽어. 법문 들어야지. 법문 들으면서 야 오늘 내가 법문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 꼭 외워야 돼요. 감정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 오늘 법문의 주제였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태도가 됐더라고. 그래서 네가 볼 때 엄마가 그런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여? 그럼 엄마 괴물로 보여.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오 그렇지. 그러게 내가 여태 괴물로 살아왔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적절한 질문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상대를 전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제대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상대를 온전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소설 쓰지 말고 내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맞아? 내가 본 거 맞아?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응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본다는 거, 그 사람이 되어 본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일입니다. 성스러운 행위이죠. 남의 인생에 들어가 본다는, 그 사람이 되어 본다는 거.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 착각이에요. 어릴 때 밥 먹이고 젖 먹이고 이러니까 우쭈쭈쭈 하니까 다 알 것 같지 전혀 몰라요. 이거 크기 시작하면. 우리가 물리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물리학에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지만 듣고 지나가도 돼요. 벡터와 스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벡터라고 하는 건 X, Y, Z 3차원 공간밖에 없어요. 3차원 공간만 지각할 수 있는 걸 벡터라 그래.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말은 뭐냐면 X축, Y축, Z축이라는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사는 3차원.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벡터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스칼라라고 하는 건 뭐냐? 집합론적 사고를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우주가 있고 나에겐 나의 우주가 있다는 말이지. 스칼라적으로 집합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해를 못할,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 이거는 X, Y, Z 3차원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이 뭐예요? 아제 봐라 승아제 모지 사바. 이거는 X, Y, Z라는 벡터 3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벡터라는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4차원 이상으로 넘어선 세계에서는 이해 못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가능해요.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이듯 그 사람도 이상한 점이 있고, 내가 미친 사람이듯 그 사람도 미쳤을 수 있고,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서 뭐야? 나는 정상인데 쟤가 미친 거예요. 요게 벡터의 세계예요. 이 말은 이해하겠죠? 예, 오늘 물리 수학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완결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인생을 완결시켜 간다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엄마의 인생의 완결성이 자식을 통해서 완결되지 않아요. 자식의 인생의 완결성이 부모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지. 이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벡터와 스칼라적인 그 방식, 우리는 3차원에 머물러 살지만 4차원적인 생각에 이르러야지만이 비로소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바로 아제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4차원 이상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제자가 되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내가 감정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수행해 가는 거예요. 기도도 해 가는 거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뭐 한 10년 절에 다닌 지 오래됐어요 하는데 절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왜 공부가 안 될까? 절에 다닌 지 30년 40년 됐다는 사람이 촛불 켜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내 초를 왜 껐냐? 내 자식 초를 켰는데 네가 뭔데 껐냐? 막 이렇게 하고 다투잖아. 그렇죠? 처음 온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그게 뭐예요? 내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에고. 내 위주로만 사니까, 즉 스칼라적인 그 벡터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3차원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를 나눌 땐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어보려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갑자기 물어보란다고. 야, 너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대. 이 말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리드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앞말 뒷말. 그치? 이끄는 말이 있어야지 되죠. 오늘 법문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 내가 실천해 가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력해 보고 싶어. 그 말 듣는 순간 너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빈센트 반 고흐라는 말 들어봤죠? 고흐라는 사람의 그림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모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려 800점을 10년 동안 그려낸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엄마가 유식하게 한번 해보는 거지. 반 고흐가 모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10년 동안 8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대. 너는 만약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할 때 지 의견을 말하면 부모는 들을 수가 있죠. 또 만약 네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면 어떤 걸로 변신해보고 싶어? 상상해 볼 수 있잖아. 상상력이 동원돼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무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나이 들면서 공부 많이 못한 게 한이 돼서 공부하다 2년 반 동안 앉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책 보다 허리병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딴 병이 없대. 너무 오래 앉아가지고 허리병을 줬대요. 그래서 내가 몸한테 미안해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부족해. 어쨌건 너는 어떤 생명체로 변신해보고 싶어? 우리 보살님 혹시 다른 생명체로 변신한다면 사람 아니고 뭐 한번 돼보고 싶으세요? 예. 새? 새? 새가 되고 싶어? 예. 날라다니. 왜 새가 되고 싶어요? 자유로워. 자유로워. 또 혹시 딴 거 돼보고 고래 돼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물에 헤엄치는 거 막 깊이 들어갔다 나갔다. 딱정벌레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체가 되어서 세계를 바라볼 때 내 눈의 시야가 어떻게 될까? 그치?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개가 되어서 개의 몸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떨까? 고양이의 몸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떨까? 나비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딱정벌레가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그 느낌은 어떤 걸까를 자식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식도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어쭈 우리 엄마가 저런 생각하네? 어쭈구리 이럴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어쭈구리가 나와야 돼. 야 우리 부모 그렇게 생각 안 했더니 어쭈네? 그럼 이제 얘기가 하고 싶어지잖아. 나무 오케이 나무가 되어보고 싶어. 어린 잎과 보드라운 잎사귀를 싹 틔우는 나무의 생애를 살아보고 싶대. 얼마나 대화가 돼. 말이 되잖아 말이. 그치요? 네, 박수 받으실 일이네.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막 눈을기 그리지만 당신은 다른 걸로 태어난다.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미리 상상하는 거지. 어이구 개구신 거지. 네가 뭐 딴 걸로 태어나도 그 짓을 하겠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야 주택에 사는 것과 아파트에 사는 것은 서로 어떤 다른 점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 때 뭐 어떤 걸 다른 걸 경험할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모가 뭘 알아야 묻지, 알아야 질문을 하려면.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을 때 그거지. 네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너는 어떤 스타일의 집을 짓고 싶어? 물어보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책 읽으면서 마당에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중정이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집을 짓는다면 그런 집을 꿈꿔봐. 상상을 막 펴야 되는 거야. 상상. 아시겠어요? 상상을 하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대화하면 아이들도 엄마가 놀랍고, 그렇죠? 상상의 날을 펴야 돼. 맨날 그 나물에 그국밥 같은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나이 먹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완견이 죽으면 슬퍼해. 괴로워해. 그런데 보세요. 가까운 친척이 죽어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아요. 인정머리가 없어서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님들도 가까운 도반이 죽었다, 은사스님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마음이 슬퍼져. 근데 저 멀리 전혀 본 적도 없는 스님이 입적하셨네, 신문나면 아무 감흥이 없어. 이게 뭐냐? 인정머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비인간적이어서가 아니고 기억의 차이예요. 공유되어 있는 기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슬플 일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공유된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이 많아야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애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공유되어질 애정이 없어. 공유된 기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감정에 큰 그 영향도 받지 않아. 안 슬퍼. 뭐 그 사람이 죽었대. 그냥 이렇게 돼. 그쵸? 각자에 대한 공유된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즐거움도 있고 그만큼 또 슬픔도 있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그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기억의 공통 분모에 빈곤이 대화를 절벽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든 이후부터 아무것도 노력하는 게 없어요. 법문을 듣고 봐도 자식한테 제대로 말을 전하지 못하는 게 불자예요. 우리 불자들은 법문을 전할 때 거꾸로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이 지연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럼 자식은 절에 가서 저것밖에 못 배웠나? 가족 사이에도 기억의 공통분모가 많아야 돼. 풍부해야 돼요. 풍부하고 다양한 양질의 기억이 서로 많아야 대화하기가 쉬워져요. 부모와 자녀가 왜 절벽처럼 부딪히느냐? 감정은 앞과 뒤가 없고요. 공간이 없는 게 감정입니다. 바로 부딪힙니다. 우이씨 뭐? 이게 감정이에요. 그렇죠? 감정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인 거 뭐에 앞과 있고 뒤가 있고 공간 있고 여백이 있는 게 이성이에요. 한 번 생각하게 되죠. 감정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가서 다 들러붙어요. 감정은 앞뒤가 없고 공간이 없고 여백이 없다. 이 말도 외워두세요. 감정은 그냥 가서 바로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풍부해지려면, 대화가 되려면 서로 양질의 기억이 많아야 돼. 우리의 뇌 안에서는 내측두엽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 템포럴 로브라 그래서 내측두엽에는 해마 복합체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기억을 저장합니다. 해마 복합체가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인데 이게 기억 공유가 많아야 대화가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 나가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말 나가기가 어렵죠. 들어있는 게 없잖아. 자식이 갖고 있는 기억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기억을 공유하라.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평면에서는 솔루션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차원은 평면이잖아요. 감정은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입체적이질 않아요. 공간과 여백이 없단 말씀 드렸죠. 감정은 입체가 없어요. 바로 평면이에요. 그냥 가서 들이박아요, 그냥. 아시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평면 구조로 보면 솔루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 문제가 생겼을 때 차원을 이동하세요. 차원을 이동하세요. 감정은 선택이에요. 차원을 이동하라. 3차원의 사바세계에 몸붙이고 살고 있지만 아제아제 바라아제 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어서 가자 열반언덕 건너가자. 이때 열반언덕 언니예요. 극락세계잖아요. 극락세계 건너가자. 차원 바꾸자 이 말이거든요. 차원을 바꾸어서 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붓다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그 길을 사셨고 우리에게 45년 법을 설하시면서 누누이 고구정령이 일러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빼버리니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렵다는 말밖에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감정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관계의 질을 바꿔준다. 감정이 풍부해지려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뭐 설악산 봉정암을 갔다. 설악산 봉정암을 그냥 가서 절만 꾸벅꾸벅하고 내려와 끝이야. 설악산의 하나하나의 잎사귀를 보고 설악산이 어땠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본인이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설악산 올라가는 중에 봉정암까지 가는 길에 많은 기억들, 조계사를 떠올리면 조계사에 대한 많은 기억과 추억들, 이 절에 다니지 40년 되신 분은 40년 전 조계사와 지금의 조계사가 어떤 변화가 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가? 라고 하는 기억을 많이 가져야 자식하고 대화할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말로서 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했던 말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감정이 태도가, 큰 소리로 시작.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면, 가족과 대화를 나누려면, 자식과 대화를 나누려면 따라해 보세요. 자식과 대화를 나누려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다양해야 한다. 기억이 다양해야 한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돌아다니는 눈 감은 사람처럼 다니지 말고 하나하나를 주도 면밀하게 예민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등 하나하나 제대로, 법당의 등 다 달라. 제대로 보셨어요? 부처님 앞에 켜진 등, 뒤에 켜진 등, 마당에 켜진 등 같지 않아.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기억에 공유된 면적들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당에 왔어. 꾹뻑 절해서 갔어. 끝. 땡.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 들으러 와 그냥. 매일. 이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공유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엄마가 절에는 가는데 못 물어다 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정 좀 할게네. 이렇게 빌게요 좀. 법문 들은 내용들을 기억해서 공유해서 자식하고 좀 나누어 주시면 고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무식한 것도 아니에요. 다 불자들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모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렇잖아? 근데 잔소리와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알아. 남에 대한 이야기. 그치? 이거 다 걷어내야 돼 이제. 남의 말하는 거. 남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업을 짓게 되느냐. 지가 그 사람하고 살아봐도 모르는데,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모르는데, 내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서 내놔도 모르는데 하물며 차 한 잔도 안 마셔본 사람을 어떻게 알겠나. 망상과 착각이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소문 퍼뜨려가면서 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그래요. 세상은 무지가 군림하고 그리고 사람은 녹록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상대하기 어려운 인간 중은 무지 많아. 자바안경에 그런 말씀하셔. 얼마나 당하셨으면. 부처님도 가진 욕을 다 먹었잖아.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SNS로 무지 욕 먹으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2600년 전에 미리 잘 다녀가신 거죠. 그럼 우리가 대를 이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 그렇죠?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페이퍼가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문. 이걸로 명상을 대신하고 마무리하겠어요. 앞뒤로 한 장으로 프린트해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법문했는 내용을 이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다 압축한 거예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여기 이 조계사 내에 경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창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오늘부터 내 소중한 가족을 대할 때마다 항상 마음 챙김하며 자비로운 말,
따뜻한 말, 힘이 되는 말로 가정에서부터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을 닦겠습니다. 나는 가족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상상하여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날카로운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내 소중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따뜻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정 내 아이를 위한 것인지 곱씹어 생각하고 때에 맞추어 가장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지레짐작하고 추측하여 말하기보다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새롭게 상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짧은 인생, 매일 만나는 내 가족에게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가시돋친 말을 하기보다 하루 종일 지쳐 돌아오는 소중한 사람에게 어서와 수고했지 라며 미소로써 격려하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도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은 하지 않으며 오늘이 그와 내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조용히 침묵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한 실수로 더욱 현명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로 날마다 자비심을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나누어 드린 그 기도문, 이 기도문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돼요. 지하철 안에서도 읽으시고 버스 타고도 읽으시고 집에 가서도 읽어보고 자녀하고도 이거 갖고 대화 나눠보고 내가 오늘 기도문 중에 이 말이 나한테 너무 와닿았어. 그리고 한 번씩 자식에게 엄마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네가 혹시라도 좋은 이야기 어디서 듣거나 하면 엄마한테 이야기 들려주면 고맙겠다. 엄마도 죽는 날까지 무한히 배우고 싶어. 근데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귀도 잘 안 들려. 네가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은 엄마한테 단 3분이라도 네가 배웠던 것 중에 좋은 말이 있으면 엄마와 아빠에게 밥 먹는 시간에라도 한마디 전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엄마는 기쁘겠어. 왜냐하면 나도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배운다는 사실이 참 어렵더구나.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니? 자식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엄마는 더없이 기쁠 것 같아. 아빠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많이 가리킨 것도 없어.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이런 일이 너무나 기적 같지 않아? 그러니 다투면서 살기보다 그리고 입 다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기보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는 게 있더구나.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는 게 있고 정말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게 있더구나. 내가 네 엄마로서 너의 아빠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엄마 마음에는 내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딴 거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내 가족이 건강하고 네가 하는 일들이 항상 잘 되기를 내 마음에 등불 밝히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니? 엄마가 할 줄 아는 건 유일하게 그거야. 마음에 등불 밝히고 기도하는 것. 근데 너 생각해봐. 엄마가 도박이나 하고 술에 빠져서 막 헛소리나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절에 가서 등불 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도 나름대로 훌륭하지 않아? 너를 위해서 조계사에 등 켰어.
너를 위해서 등불 밝힌 그 등불이 언제나 네가 가는 길을 밝혀주고 지켜줄 거야. 네가 하는 일은 항상 잘 될 거다. 안 될 때조차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왜? 엄마도 수없이 실패했거든. 근데 그 실패는 나를 키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 주었어. 그게 나를 키운 8알이야. 2알은 내가 타고난 것이라면 8알은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수하며 배웠던 것이 나를 키운 8알이고 그 실수가 그 무지함이 내 어머니였단다. 네가 가는 길은 언제나 엄마 아빠가 뒤에 있고 너를 위해서 항상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엄마가 하는 말이 입 빨린 소리로 들리지 마라. 이건 진심이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밥상머리에서 해줄 수 있는 정말 감동의 그 법문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원해서 하려고 할 거 없어. 진정성을 담아 진실하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의 대한민국 각처에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등불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집안의 등불을 밝혀주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위한 등불이 되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달라지는 삶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